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굴리치 클럽의 은지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책은요.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제임스 도티라는 분이 지으신 실화이고 또 5번째 시간 제 8장부터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이 점점 더 큰 성공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커다란 실패를 함으로써 또다시 삶에 대한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삶에서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나도 꿈꿀 만한 성공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길 원했다. 지금껏 루스의 마술을 연습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진정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길 위에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완전한 미래를 꿈꾸며 날마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명성과 부를 원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 군에서는 의대 졸업까지 등록금과 모든 경비를 대주겠다고 했고 대신 나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군대에서 총 9년을 복무하였으며 그 결과 제임스 도티 소령으로 제대했다. 그리고 의대 졸업 후 레지던트 시절 월터 리드의 신경외과 과장은 내가 한 달간 그곳에서 순환근무를 할 때 마음에 들었다고 말한 바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에게 문제거리밖에 되지 못했다. 나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말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었다. 사실 월터 리드에서 자주 이런 모습을 보였다. 사사건건 맞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이렇게 직설적인 태도는 레지던트로서 잘하고 싶은 내 입장과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점점 오만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어가는 과정과 신경외과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12살 때 처음 배워 지금까지 10년 넘게 연습했던 마술 때문에 나 자신을 천하무적 불사신으로 여겼다. 그리고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 그 시절 나는 신중함이나 분별력을 익히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천하무적이며 루스가 알려준 마술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지금 생각하니 나는 루스에게서 원리를 배웠던 건 맞지만 그 가르침의 핵심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당시 나로 말하자면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얀 가운을 입고 의사로서 성공한 것을 우쭐대기 바빴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명상하기와 비전 그리기를 멀리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는 좁은 강 아래로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다. 앞에서 밝고 하얀 빛이 보였다. 마치 마술 가게에서 응시하곤 했던 그런 불길의 끄트머리 같았다. 나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곧 그 불길에 따라 빠르게 돌진했다. 강가를 따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강둑을 따라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아버지를 본 것 같았다. 루스도 본 것 같았다. 나는 태어나 처음 보는 낯선 방식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내가 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목욕 가운을 입은 엄마도 보았다. 랭커스터에서 나랑 같이 방을 쓰면서 웃던 형도 보았다. 어린 시절 첫눈에 반해 빠져있던 크리스도 보았다. 내 오래된 오렌지색 스팅레이 자전거도 보았다. 어빈으로 가는 버스를 탄 나도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얀 가운을 입어보는 내 모습도 보였다. 사고 나던 그 밤에 안개 속으로 고개를 돌리던 내 모습도 보였다. 하얀 빛이 점점 더 따스해지고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하얀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이 빛이 사랑이라는 것과 이 우주 속에서 의미가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에 닿아야만 했다. 그리하면 내가 모두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이건 내가 그동안 줄곧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 하나의 것이었다. 나는 그 빛과 합쳐지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따스하고 매혹적인 빛과 합쳐진다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부가 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는 죽겠구나. 안 돼! 나는 소리쳤다. 아니, 적어도 내가 소리를 쳤다고 생각했다. 그리곤 벼랑간 나는 그 빛에서 멀어져 뒤로 가고 있었다. 마치 고무줄을 최대한 느렸다가 탁 놓아버린 것 같았다. 나는 아주 빠르게 거꾸로 가고 있어서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나한테 인사했던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거기에서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빛과 온기와 사랑을 향해 이동을 하는 걸까? 어쩌면 임사체험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마음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일,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 집과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 일,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 다만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나는 이미 여러 번 죽었다는 사실이다. 절망에 빠져 무기력한 어린 시절의 나는 마술 가게에서 이미 죽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청년, 아버지를 때려서 손에 피를 묻히기도 했던 그 청년은 대학에 가던 그날에 이미 죽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시점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마침내 오만하고 이기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될 뻔했던 나 역시 죽음을 겪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이런 식이라면 1000번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누리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그때 나는 빛의 따스함과 세상과 하나 되는 일체감을 느꼈다. 나는 사랑에 푹 쌓여 있었다. 그 경험이 나의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진 않았지만 내 절대적인 신념에 지금의 우리 모습이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일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강을 따라 루스를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유대를 느낀 경험은 아마도 루스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 지점에서 내가 너무 멀리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였을 것이다. 제9장 무의 제국 2000년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 나는 44살이었고 내년 안에 은퇴할 계획이었다. 뉴포트 비치에서의 삶은 랭커스터와 비교할 수 없었다. 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성공한 신경외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7,500제곱미터나 되는 집에서 뉴포트 베이를 바라보는 절벽 위에 살았다. 차고 안에는 어릴 때 꿈꾸던 포르쉐는 물론이고 렌지로버, 페라리, BMW, 벤츠까지 다 있었다. 나는 소원 목록에 올렸던 모든 것을 얻었고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러다 사업 실패로 내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모든 친구들이 거의 번개 같은 속도로 사라져버렸다. 한 달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얻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12살 때부터 머릿속에서 꿈꾸고 그려왔던 돈과 권력과 성공, 이 전부가 사라졌다. 짐을 싸면서 수납장 뒤편에 특별한 물건을 모아둔 어릴 적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대학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낡은 공책을 꺼내 페이지를 넘겨 12살 시절 내 삶에서 바라던 소원 목록을 읽어보았다. 다른 페이지에도 잔뜩 써놓은 글이 있었다. 루스가 가르쳐준 것과 나에게 들려준 재미나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페이지였다. 그 이야기를 그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내 소원 목록의 모든 것은 정말로 실현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루스와 함께 했던 6주간의 시간을 4부분으로 나누었었다. 몸의 긴장 풀기, 마음 길들이기, 마음 열기,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3번째, 마음 열기 위해 여백에 도덕적 잣대라고 적어놓고 그 뒤에 물음표를 달아놓은 게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말이 있었다.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너한테 최선의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언제나 나한테 최선의 것은 아니다. 이 말 뒤에는 물음표가 3개나 붙어 있었다. 덩그런 집 안. 그 수납장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심호흡을 3번 하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호흡에 집중하여 들이쉬고 내쉬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 마음을 여는 데 집중했다. 예전 어린 시절 나와 어른이 된 지금의 나한테 사랑을 전했다. 이런 손실을 겪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먹고 살려고, 살 집을 구하려고, 자식들 키우려고 전전긍긍 애쓰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런 뒤 내 마음의 창문을 그려보았다. 창문은 불투명하여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없었다.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왔다. 나는 다시 그 마술 가게로, 다시 랭커스터로 가야만 했다. 어쩌면 닐은 아직 그곳에 있을 거야. 어쩌면 루스도 아직 살아계실지 몰라. 나는 팔 아래에 공책을 끼운 채 하나 남은 자동차 열쇠를 집었다. 포르쉐만은 남겨두었다. 그건 내가 꿈꾸던 첫 번째 차였기에 확실하게 갖고 있기로 했다. 랭커스터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에 도착할 수도 있었다. (10장) 포기하기. 랭커스터에 도착해서 마술 가게가 있던 곳으로 차를 몰고 갔다. 하지만 가게는 없었다. 닐과 루스 찾으려고 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아니, 왜 랭커스터에 온 걸까? 막막하기만 했다. 루스는 여기에 살지 않았다. 오하이오 사람이었으니 만약 살아있다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루스의 성도 몰랐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나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 건 뭘까? 조수석에 공책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집어들고 루스의 메모를 읽기 시작했다. 마음의 나침반, 마음의 나침반. 거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다. 그날 아침에 볼 때만 해도 밑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분명히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 말 양쪽에는 붉은색 일구로 별 표시까지 되어 있었다. 왜 이 구절이었을까?
눈을 감고 루스가 이 말을 해주었을 때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 그곳의 냄새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노래 가사나 시 같은 이런저런 것들도 떠올랐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고통을 일으키는 여러 상황을 겪게 된단다. 그걸 마음의 상처라고 부르지. 네가 그걸 무시한다면 그건 절대로 치유되지 않아. 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이 상처 입을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을 열 때이기도 해. 실은 종종 우리에게 성장할 최고의 기회를 주는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상처이기도 해. 이런저런 힘겨운 상황들, 그게 바로 마법의 선물이지. 눈이 떴다. 그날 내가 마술 가게를 나서던 때도 기억났다. 루스가 주차장까지 나를 따라왔었다. 짐, 나침반이 뭔지 아니? 루스가 물었다. 그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짐, 네 마음도 일종의 나침반이야. 너도 나침반이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도 하지. 혹시 만약 네가 길을 잃는다면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보렴. 그러면 그 마음이 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가 줄 거야. 나는 공책의 맨 위 여백에서 또 하나의 문장을 읽었다.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너한테 최선은 아니다. 루스는 이미 나한테 경고를 해주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기 전에 그 전에 더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또 그 힘을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 이미 이야기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전화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아침 10시였다. 주식시장을 확인하느라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전날 밤 내 마음을 여는 모습을 그려보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의 나침반에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정말 몇 년 만에 단잠을 잤다. 전화를 걸어온 건 내 변호사 중 한 사람이었다. 변호사는 대단한 뉴스가 있다고 했다. 제가 박사님의 신탁 서류를 검토하던 중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처리되어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완료된 게 아니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 신탁건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아무리 파일을 찾아봐도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들 깜빡 놓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선배가 말했어요. 이 사실에 근거하자면 박사님은 그 신탁에 자금을 넣거나 그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어떤 요건도 없습니다. 여보세요 박사님, 제 말씀 들리세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았다. 그 옛날 막판에 우리 집 아파트 월세가 갑자기 생겨서 그 처음처럼 루스의 마술이 통했던 걸까? 아, 네 들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정말 이상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마구 날뛰며 좋아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그 신탁에 너의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몰랐지만 다시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사실은 잘 알았다. 더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다시 전화드리죠.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오랫도록 변하지 않는 신화 중에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부유함은 행복을 안겨주고 돈은 모든 문제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나는 내 돈을 모두 잃었고 그게 문제였다. 이제 나는 그 많은 돈을 다시 손에 넣을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것도 문제였다. 이미 나는 이들 자선단체에 약속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지키지도 못할 공허한 약속을 했었지만 나는 자기 말을 지키지 않은 남자는 절대 되지 않겠노라고 나 자신에게 맹세했었다. 물론 사람들은 이해해 줄 것이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남아있는 재산 한 푼까지 다 쓸어다가 기꺼이 갖다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곳의 기부 담당관이 말하길 서명하고 나서도 상당한 기부를 취소하는 사례가 항상 있다고 했다. 사람들의 입장이나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 내 상황도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수백만 달러를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아니, 내가 그런 상황인가? 눈을 감고 내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내가 저질렀던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냈다. 나 자신에게 사랑과 용서를 구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루스에게도 사랑을 전했다. 어디에 있건 루스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 가난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 또는 무서운 중독된 부모가 있는 아이들, 홀로 외로운 아이들, 어쨌든 그게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어본 모든 사람에게, 돈이 사람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었다. 내 삶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온기와 사랑으로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 내 안에 깊은 평화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절대적인 확신. 나는 눈을 뜨고 전화기를 들어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신탁서류에 서명하고 예정한 대로 모든 걸 기부하겠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전화를 끊으려 할 때 이럴 수가. 저쪽에서 변호사가 내뱉는 말이 들렸다. 그러다 그냥 침묵이 흘렀다. 이제 나에게 수백만 달러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신경외과 의사다.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 보통의 기준을 갖다 댄다 해도 여전히 부유한 사람이겠지만 이제 재산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해서 정말로 돈과 무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이 바로 루스가 어린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이었다. 하지만 때로 어떤 가르침은 그것만으로 알 수가 없으며 직접 겪고 나서야 진짜로 배우게 된다. 직접 겪고 나서야 진짜로 배우게 된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자유롭게 내 마음의 나침반을 따라갔고 그것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뇌는 그 특유의 불가사의를 내장하고 있고 마음은 비밀을 품고 있다. 나는 그 비밀을 밝히려고 결심했다. 마술 가게에서 시작된 나의 탐색은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날 데리고 갔지만 아직 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내면과 더불어 밖으로도 길에 나서야 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머리는 항상 구분하고 가리면서 우리를 별개의 존재로 떼어놓으려 한다. 어차피 돌아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그 정도에서 타협하여 우리 자신을 비교하라고, 우리 자신을 차별하라고, 우리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손에 넣으라고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를 연결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 사이에 차이는 없으며 결국 우리는 다 같은 존재라고 알려주고 싶어 한다. 마음은 자기만의 정보 채널이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면 마음을 내주어야만 한다. 마음을 내주어야만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우리가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기쁨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바란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 주변의 세상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만약 우리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야 한다. 내가 다시 의사 본연의 모습에 집중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 루스가 마음의 나침반이라고 불렀던 것은 미주신경을 통한 뇌와 심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흔히 뇌가 심장에 많은 신호를 보낼 것 같지만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심장이 뇌에 훨씬 더 많은 신호를 보낸다. 심장이 뇌에 훨씬 더 많은 신호를 보낸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신경 연결이 그 반대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둘 다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강렬한 감정은 사고를 침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강렬한 감정에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는 뇌를 합리형으로 심장을 관계형으로 구분하고 둘을 따로 분리하지만 궁극적으로 뇌와 심장은 하나의 통합된 지능체계 중의 일부다. 심장을 둘러싼 신경회로망은 사고와 추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개개인의 행복과 집단의 안녕은 뇌와 심장의 통합과 공동작업에 달려있다. 루스가 나한테 시켰던 훈련은 내 몸 안 두 개의 뇌, 다시 말해 머리뇌와 심장뇌를 통합하는 데 유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내 심장의 지능체계를 깡그리 무시했다.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려면 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에게 참다운 불을 안겨준 것은 바로 나의 심장이었다. 뇌는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뇌가 심장과 결합할 때 훨씬 더 많이 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다. 루스가 나한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지금은 마음 챙김과 마음으로 그려보기라고 부른다. 마음 챙김과 마음으로 그려보기는 평온해지고 산만함을 없애고 내면으로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훌륭한 기법이다. 그것은 집중력이 향상하고 보다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지혜와 통찰 없이는, 다시 말해 마음을 열지 않고는 그런 기법도 결국 자기 흡수, 나르시시즘, 고립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여정은 내면의 여정만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와 연결을 위한 외부로서의 여정으로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마음이 열리면 마음과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은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우리의 여정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초월의 여정이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은 초월의 여정이다. 이 세상, 특히 서구에서는 고독과 불안과 우울이라는 유행병이 있다. 서로 간의 영혼과 유대의 불모지가 있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이 보거나 만나는 사람 넷 중에 하나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유대감의 결핍은 그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서로 협력하고 연결하도록 진화하고 발전해왔다. 그런데 이런 연결이 끊어지면 병이 들고 아파진다. 사회적으로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오래 살고 병이 들어도 더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혼자일 때 병들고 아프지만 함께 있으면 건강해진다. 진실로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탈바꿈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탈바꿈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궁극의 통찰이었다. 루스는 나에게 기법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연습을 시켜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기꺼이 시간을 내서 가르쳐주고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오롯이 내줌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마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바로 연민의 힘이었다. 연민은 우리 각자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위대한 마술이다. 네, 이것으로 274페이지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삶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하나하나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기뻐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여나 아직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이곳에 존재하는 건 오직 나뿐이에요.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 정말 정말 멋져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늘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해주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도 얻게 될 것이고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11장부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